안녕하세요. 토목일반 전주공업고등학교 교사 최하나입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도시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았는데요. 실제로 이런 도시 계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번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주제, 변화를 이끄는 다양한 도시 계획입니다. 네, 이 그림은 일전에 다 같이 보신 바가 있는데요. 공간 위계에서 가장 위에 있는 국토. 그래서 이 국토를 대상으로 했던 계획들이 국토종합계획이었죠. 이것이 1단원에서 폭넓게 다뤘던 내용들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밑에 있는 도시를 대상으로 한 계획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도시계획은 이 기본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 계획들이 이루어지고요. 이 계획은 위계를 가지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요, 이 도시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공간 구성이나 장기 발전 방향만을 제시하는 좀 큰 의미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 밑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개발계획이라든지 기반시설들, 그리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같은 것들을 변경하거나 지정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시계획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요, 요 단어들은 조금 짚고 넘어가셨으면 해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가 건폐율이고 두 번째가 용적률입니다. 사실은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도시 안에 있는 건축물들을 어떻게 제어하고 어떻게 지정하느냐가 하나의 큰 관점인데요. 그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런 건폐율과 용적률을 가지고 그것들을 제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들이 많은 동네에 작은 단독주택이 그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 단독주택은 태양도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이 그 단독주택을 훤히 내려다 보이는, 이렇게 개인적인 사생활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상황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건폐율과 용적률로 그런 것들을 제재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건폐율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 토지 면적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밑에 토지가 가로는 5칸, 세로는 4칸, 그래서 총 5, 4, 20. 20개의 토지 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위에 올라와 있는 집을 보시면 지금 토지에서 연두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그 부분이 건축 면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조금 해보면요. 전체 토지 면적 20분에 건축물이 서 있는 면적 8, 거기에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이 40%가 건폐율을 뜻하는 겁니다. 실제로 용적률은요, 이제 토지 면적에 대비 연면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데요. 이 연면적은 이 건축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닥 면적을 모두 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하층에 있는 바닥 면적은 산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면적만 산입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건축물은 몇 층짜리인가요? 지금 보시는 건축물은 2층짜리입니다. 그래서 한 층에 8개씩 2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건축물로 사용될 수 있는 바닥 면적은 모두 16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용적률을 계산을 해보면요. 전체 20개의 토지 면적에서 16개의 연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했을 땐 80%라는 용적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건폐율이 40%고 용적률이 80%인 걸 보시면 이 두 개의 수치를 가지고 층수를 조금 계산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높이라든지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를 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사용해서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요, 건축물의 높이를 아예 그냥 몇 미터라고 해서 제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건물의 용도를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조금 살펴보실 텐데요. 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토지에 대해서 용도 지역이라는 것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 용도 지역은요, 크게 4가지의 구분이 있고 종류는 총 9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고 해서 4가지로 분류하고요. 도시지역 안에서도 사람이 사는 주거지역, 그리고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든지 물건을 살 수 있는 상업지역, 그리고 공장이 위치해 있는 공업지역, 그리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하천 옆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체륜시설들 있죠. 그런 것들은 녹지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 해당하는 것들 옆에 보시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몇 %로 어떻게 제어되는지 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직전에 계산해봤던 건물 같은 경우 수치 기억하시죠?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80%였습니다. 만약에 저 건축물이 지금 도시지역에 있는 주거지역에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합법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겠죠. 건폐율도 40%이기 때문에 70% 이하이고 용적률은 500까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관리지역의 보전관리라는 용도지역 안에 이 건축물을 짓는다면 가능할까요? 보전관리 경우에는 건폐율이 20%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건폐율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용도지역이라는 것을 토지에다가 지정하여서 그 각 토지마다 들어설 수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제한을 하게 되는데요. 용도지역으로 부족한 것은 용도지구로, 용도지구로도 부족한 것은 용도구역이라는 것을 추가로 지정하여서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것에 반해서 용도지구나 용도구역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기반시설 계획이라고 하는 건데요. 기반시설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토목이라는 것과 기반시설은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냐면요. 자동차가 이용하는 도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물, 그리고 우리가 버린 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상하수도,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산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녹지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학교, 그리고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 시설들이 모두 기반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이런 기반시설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야 생활이 용이할 수 있는데요. 이런 기반시설들을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이런 것들이 인구 규모에 따라서 몇 개씩 지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도시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학교가 몇 개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도로는 얼만큼 있어야 하고, 쓰레기 처리 시설은 얼만큼 있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해놓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의 종류도 보면요. 교통시설에서부터 환경기초시설까지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한데요.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생활에 있어서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굉장히 우리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도시계획은 우리가 생활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주는 것들이 많은데요. 요즘에 들어서 새롭게 도시계획의 하나의 바람처럼 불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뉴 어버니즘이라는 것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대에 들어서 일고 있는 도시계획의 운동입니다.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도심에 굉장히 주택가가 비싸고 사람들이 도시로 많이 인구가 집중되면서 어느 순간 돈을 벌고 나서 본인의 자동차까지 운전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굳이 복작복작하게 도심 안에서 비싼 돈을 주고 집에서 생활하기보다는 약간 교외로 나가서 전원주택도 딸려있는 이런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조금 번 어느 정도 중산층들이 이 자본을 가지고 교외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이렇게 전원주택을 고즈넉한 곳에 짓고 살고 싶어하는 꿈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런 식으로 자꾸 도심을 벗어나서 외곽으로 조금씩 벗어나다 보니 이 외곽에 있던 녹지들이 점차 잠식되게 되고, 실제로 아침이나 저녁에 출퇴근 시간이 되면 외곽에서 또 도심으로 들어오는 교통량 때문에 이런 매연이라든지 기타 발생되는 환경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뉴 어버니즘은 이제 외곽으로 나가지 말고 모두 도심으로 다시 인구가 집중될 것을 이야기하는 도시계획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도시가 대규모화되고 외곽화되다 보니까 외곽에 있는 녹지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남아있는 녹지를 조금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도심을 재활용해서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운동의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시 안에 대중교통을 굉장히 치밀하게 잘 계획을 해서 자차를 이용할 수 있는 빈도를 줄이고, 그리고 외곽에 사는 사람들의 주거지를 도시 안쪽으로 끌어와서 도시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직주가 가능한 곳을 계획하는 도시계획의 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뉴 어버니즘의 하나의 흐름으로 여러 가지 도시계획 이론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압축도시입니다. 아무래도 외곽에 있는 것들을 도시의 중앙으로 모으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도심 안에 고밀도로 도시계획을 하게 되는데요. 토지는 정해져 있고 들어와야 되는 시설이 많다 보니 이 압축도시라는 도시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겠는데요.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를 좀 좁혀서 밀도 있는 건물을 구성하겠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건물에 여러 용도를 합쳐서 사용한다는 의미에서도 압축도시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압축도시가 조금 심화되면은요, 기존에 있던 녹지가 또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잠시 숨을 쉴 수 있는 이런 녹지들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유의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도시재생이라는 도시계획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인구가 감소하거나 산업구조가 변하고 주거 환경이 노후화되면서 쇠퇴한 구도심을 다시 활성화시켜서 예전의 도심의 형태로 돌려놓는다라는 의미의 도시재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낙후된 지역의 어떤 도시의 컨셉이라든지 이런 개성을 살려서 그 지역을 다시 한번 재생하게 되고, 그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 도시가 다시 활기를 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전주에서는 한옥마을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주거지역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지역에 어떤 한옥이라는 건축물의 테마를 잡아서 그 지역을 깔끔하게 다시 도시재생하고 그 구역이 그 마을의 랜드마크가 돼서 하나의 관광자원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죠. 그 한옥마을 덕분에 그 한옥마을을 보기 위해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게 되고, 그 인구로 또 그 지역의 경제가 다시 재활성화되는 이런 류를 도시재생, 도시계획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도시계획의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도시계획 내용은 조금 어떠셨나요? 이런 도시계획을 잘 활용하면 우리 주변의 녹지라든지 공원 같은 면적들이 넓어져서 우리가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런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건물과 건물 간의 거리가 가깝다든지 아니면 건물 높이만 너무 높아서 좀 갑갑한 도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들어서는 건물 외벽에 그 도시를 상징하는 건물색을 입히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3단원의 도로, 철도, 터널이라는 단원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게 될 텐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토목을 구성하는 여러 구조물들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네, 이번 시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